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대외적인 여건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이번 3분기 실적과 앞으로 다가올 4분기 실적 일단 단기적으로 봤고요. 또한 전반적인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력해 보인다. 저는 이제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고서 구독을 누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미 저를 그렇게 만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기업을 만나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사례가 대보그룹이에요. 대보그룹이 이제 대보건설도 있고 골프 사업도 하지만 골프장. 근데 좀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대보유통이 있어요. 대보유통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죠. 휴게소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롯데마트, 이마트 가면 다양한 유통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 사업을 합니다. 대보유통에서. 그래서 저도 경영전략 제안을 하고 대보유통의 한 전무님이 따로 연락 오셔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면서 추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전 고속도로에 약 200여 개 휴게소에 걸쳐서 다 이 누들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그 라면 만드는 면 로봇인 거예요. 국수 제조하는 로봇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은 일상화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라면을 제조해 주는 것도 사실 인력을 유지해 가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그게 비용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휴게소 같은 경우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죠. 더 어려워요. 도심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 비용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직접 제안했었던 모델 하나가 뭐냐면 지금 1차적으로 비대면화, 이거 로봇과 관련된 거지만 로봇하고 딱 면밀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비대면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 비대면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저는 키오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 2020년에 굉장히 강조했었던 영역이에요. 키오스크가 핵심이다. 근데 키오스크가 조금 한번 변화하는데 테이블 오더 방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태블릿 키오스크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바뀝니다. 뭘로 바뀐지 아세요? 서빙 로봇. 그냥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뀝니다. 왜냐면 핸드폰으로. 이게 키오스크가 되니까. 네. QR 코드 찍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치는 거죠. 그게 테이블 오더 방식인 거고 테이블 오더로서 정말 그 핵심이 되는 굉장히 크게 부상하는 회사가 테이블로예요. 지금은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는 키오스크가 거죠. 없어지는 모델인 거예요.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면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 점주 입장에서 태블릿 PC를 놓고 태블릿 오더를 하면 테이블 하나당 그거 하나 놓는데 3만 얼마가 듭니다. 매월 그걸 내야 돼요. 근데 테이블 오더 방식 그게 없어져요. 비용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인력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죠. 이렇게 자동화되고 있는 거. 이 자동화되는 현상은 정말 로봇이 대표적이지만 로봇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생산 연령 인구는 더 감소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로봇은 미래 유망한 산업인 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 경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토론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그 업종 내에서 새롭게 공장을 증설할 때 네. 장비들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장비 트렌드가 자동화 설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공장 역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로보타이제이션, 로봇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로봇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와이어리스인 거예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면 우린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동차도 와이어리스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영역도 2차 전지가 필요한 굉장히 주된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갈수록. 뭐 드론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그죠? 와이어리스에 해당되는 모든 무선 통신기기는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2차 전지 관점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좀 들여다보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얘기도 했고 로봇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23년 11월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 요거는 하나 뭐 가족이 아니어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경익남 구독자들에게만 네네. 네, 말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가 딱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주도주들이 갈 만큼 갔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여건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 투자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심이 낫지 않을까. 2024년 하반기. 네. 그럼 3분기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부터 그래도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새롭게 좀 잡힐 수가 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좀 더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 역시도 조금은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가뜩이나 최근 10월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 장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당장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좀 뭘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연초까지는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해 본 거죠.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려고 할까? 네,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구간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구간은 뭐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 결국 실적이겠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과 앞으로 다가올 4분기 실적 일단 단기적으로 봤고요. 또한 전반적인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초반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드디어 13년 만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 네, 이를 지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네,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최근 3분기 발표를 봤을 때 다 반도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안 하셨는데 네. 생각 외로 선방했거든요. 네, 생각 외로.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변모하는 이 변곡점에 있다면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24년을 유난히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또 반도체가 아닌가. 우리 수빈쌤 말씀대로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고 저는 이제 뭐 어떤 해를 기간별로 이렇게 쪼개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기간별로 어쨌든 쪼개졌어요. 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대세 상승장. 그렇죠. 2022년, 23년 긴축의 시대, 대세 하락장. 2024년은 긴축의 시대에서 한동안 맴돌긴 하겠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강한 전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전환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적 전환이 있는 시점이면은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수빈 쌤님 말씀을 듣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되어야만 이 책을 손에 잡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나도 회원이 되고 싶다, 나도 가족이 되고 싶다. 뭐 아마도 그 행정적으로 가족이 되긴 어렵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에 제 인사이트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이거를 너무 공개적으로 풀기에는 좀 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투자적으로 인사이트가 좀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풀리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이 인사이트를 그래도 좀 팔로우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를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지금 출간을 한 거니까 그런 점은 너무 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일종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들어보시면 느꼈겠지만 수빈 쌤님의 겸손함도 또 내재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책인사를 마무리하는 상황인데요. 벌써 마무리하나요? 네, 예,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클로징의 공통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예, 나에게 이수빈이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께 이수빈이란 교회 오빠. 외모적으로도 교회 오빠고, 교회 오빠는 마치 그 교회의 이제 가족 같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의 소위 교회 가족 구성원인 거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제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옆에 동생처럼 오빠처럼 혹은 형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그것을 충분히 또 종교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교회 오빠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거만해지는데 이거 농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어렸을 적 모태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세요? 네. 실제 교회 오빠였었죠. 그러면 흔한 답변이었겠네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들로도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조금은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데 네. 이분들이 너무 저를 맹신해버리면은 사실 좀 그 반대의 리스크도 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는 분명 본인의 판단 기준 하에 하는 게 제일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뭐 제가 얘기한 거를 토대로 와 수빈 쌤이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맞겠다 가자 이게 아니라 조금 그냥 어느 정도의 참고 문항 정도로 그럼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강조해요.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판단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디 그런 투자 판단을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릴 때 틀릴 수가 있어요. 뭐 틀린 적은 없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네, 스웩 네. 네. 항상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건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시리즈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수빈 대표님은 또 부자TV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부자, 나에게 부자란? 베풀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실까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네. 나름대로 부자의 정의란 뭔가. 네. 이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비단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부자를 희망할 때, 꿈꿀 때 보통 어떠한 삶을 꿈꾸느냐? 네. 여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고 그 정도. 근데 이게 뭐 너무 막 억대 막 그렇게 1,000억 이렇게 없어도 사실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좀 더 베풀 수 있는, 베푼다라는 건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이름이 뜻이 그래요. 베풀 수의 빛날빈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베풀라고, 베풀수록 너가 빛난다, 그러니 많이 베풀어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예.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 베푸는 게 좋았습니다. 네. 그냥 어렸을 때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간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친구들 먼저 줬어요. 친구들이 고마워, 잘 먹을게. 네. 그게 너무 고맙고 행복한 거예요. 야, 평생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면 난 부자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래오래 베풀며 살자라는 게 저희 인생 모토였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우리 부자 TV에 출연하러 갔을 때 제 목이 완전히 안 좋았었거든요. 끝나고 가는데 갖고 있는 도라지 액을 다 주더라고요. 베푸는 사람 맞아요. 자,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 나에게 투자란 동반자다. 동반자다.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동반자라는 뜻이 평생 함께 간다라는 뉘앙스잖아요. 네. 투자는 저에게 있어서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왜냐?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고 글을 하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자체가 좋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이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내가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런 측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죠. 투자를 결국 내가 평생까지 가져가야 되는 동반자인데 동반자랑 함께하는 그 과정이 너무 설레고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그 가치관을 크게 3가지로 두는데, 일의 행복과 그리고 배우자 행복과 자녀 행복인데, 네. 그중에 일단 저는 일에 관한 행복은 이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잃었다. 생각합니다. 동반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와, 아쉽다. 아쉽다. 책인싸가 아쉽다? 죽을. 네, 뭐 무슨 뜻입니까? 더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그렇군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감정이실 거고요. 이 책도 아마 부자 TV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종의 미를 네. 장식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책인싸는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